노인네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몰라. 눈에 힘을 주며 중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짙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핏줄이 도드라졌고 조수석에 던져둔 소주병은 절반쯤 비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놈 추악한 증거는 내 손에 있다. 강원도 산골의 왕복 2차선 도로는 5월의 늦은 밤이면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은 산비탈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독고순 할머니, 올해 71세의 약초꾼이었습니다. 등에 맨 낡은 배낭에서는 방금 캐어온 더덕과 곰치 냄새가 풀잎향과 섞여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는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답게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이 캤구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순 할머니는 배낭끈을 한번 추슬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모퉁이 너머에서 두 개의 강한 전조등 불빛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에서 그 불빛은 마치 짐승의 두 눈처럼 번쩍였습니다. 순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길가 풀숲 쪽으로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평생 산짐승을 마주해 본 사람의 감각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속삭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 조영주는 38세였습니다. 도심에서 사채업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쫓겨 도피 중인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날 낮부터 마신 술 기운에 형준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은 발은 마치 자기 인생이 분풀이라도 되는 듯 점점 더 깊이 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깡촌에서 누가 본다고. 형준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차의 전조등 불빛 안으로 작은 사람의 형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형준의 동공이 커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둔탁한 쿵 소리가 산골짜기를 갈랐습니다. 순 할머니의 몸은 충돌의 충격으로 차 앞 유리를 스치며 도로변 숲을 너머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찰나에 순 할머니의 손은 본능적으로 차 앞 유리 아래쪽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약초 뿌리를 캐며 다져진 그 억센 악력이 그 마지막 순간 무언가를 함께 끌어당겼습니다. 본인조차 무엇을 잡았는지 모르는 채 순 할머니의 의식은 아득해져 갔습니다. 여기 이 어두운 산골 도로 위에서 한 노인의 운명이 잔인하게 꺾이는 그 순간, 그러나 그 꺾인 운명 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씨앗이 함께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71년을 살아온 그 거친 손바닥 안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한 비열한 인간의 완전 범죄를 산산조각 낼 것인지,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쿵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주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려선 그의 신발 밑창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도로 위에는 순 할머니의 손전등이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가다 멈춰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여전히 마치 주인의 운명을 묻기라도 하듯 어둠 속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형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풀숲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모로 누운 채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의 오른손은 가슴 앞에 꼭 모아진 채 무엇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준의 눈에는 그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파멸뿐이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나 끝장이야. 형준은 머리를 감싸 쥐고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도로 위에는 오가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가의 불빛조차 산 너머 저 멀리에서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준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쫓는 사채업자들의 얼굴과 도주 중인 자신의 처지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신고, 미쳤어. 신고하면 나 진짜 끝이야. 그는 신음하는 노인을 한 번 더 내려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비틀비틀 자신의 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운전석 위 천장에 붙어 있는 작은 블랙박스였습니다. 형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블랙박스 옆면의 작은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톱만 한 메모리 칩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형준은 그 작은 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술을 마시며 운전하던 모습, 도로 위에서 욕설을 퍼붓던 목소리, 그리고 한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은 그 순간이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 갓길로 걸어가 그 칩을 어둠 속 멀리 풀숲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칩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형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이 산속에서 누가 어떻게 해. 형준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던졌다고 믿었던 그 칩은 사실 그의 차 앞 유리 아래쪽에서 충돌의 충격으로 이미 튕겨나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튕겨나간 칩은 풀숲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형준이 풀숲에 던진 것은 그저 비슷한 크기의 다른 작은 부품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끝내 알지 못한 채 그날 밤을 영영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의 밤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준의 차는 다시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숲을 안쪽에서 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가늘게 그러나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는 의식이 흐려져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오른손에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평생을 산을 타며 곰을 마주쳤을 때도 멧돼지에 쫓겼을 때도 단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는 그 강인한 악력은 그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안 놓는다. 순 할머니는 입술 사이로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5월의 산골 공기는 낮의 따스함이 무색하게 새벽으로 갈수록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이 순 할머니의 흰머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의 가로등 하나가 깜빡깜빡 끈질기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무렵 산 너머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마을 이장이자 평생 농사를 지어온 55세의 최 이장은 오늘도 새벽 반일을 나서기 위해 낡은 경운기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콩밭에 풀이 많겠구먼. 최 이장은 모자를 눌렀으며 경운기에 올라탔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자라 마을 사람들의 사정이라면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의리 있고 정 많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경운기를 몰고 산골 도로를 따라 자신의 콩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모퉁이를 막 돌아서던 그때였습니다. 도로변 풀숲 사이로 무언가 익숙한 색깔의 천 조각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이장의 경운기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경운기를 세우고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풀숲 가까이 다가가던 최 이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순 할머니. 최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풀숲 안쪽에 모로 누워있는 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 할머니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는 이미 굳어 검붉은 자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는 어젯밤 떨어진 손전등이 여전히 희미하게 빛을 내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최 이장이에요. 최 이장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가락을 순 할머니의 목 옆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거친 농부의 손끝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는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최 이장은 즉시 허리춤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가락은 화면을 자꾸 헛짚었습니다. 그는 두어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119 세 자리 숫자를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강원도 산골길인데요. 노인 한 분이 도로변에 쓰러져 계세요. 사람한테 차에 치인 것 같아요. 이마에 피가 많이 났고 의식은 없는데 숨은 쉬고 있어요. 위치는 우리 마을 입구 지나서 큰 산모퉁이 돌면 바로 있는 그 도로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최 이장은 순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 작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결코 순 할머니의 몸을 함부로 흔들거나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마을 이장으로 사고 현장을 여러 번 겪어본 경험이 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환자를 흔들거나 안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구급대원 올 때까지 그냥 따뜻하게만 덮어주는 거지. 최 이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순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의 오른손이 가슴 앞에서 무엇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의식조차 없는 사람의 손가락은 마치 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꽉 쥐고 계세요, 할머니? 무슨 사연이 그 손 안에 있나 보네. 최 이장은 그 손을 억지로 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개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의 빨갛고 파란 불빛이 5월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 사이로 번지듯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닭 우는 소리만 들리던 그 한적한 시골 도로는 그날 아침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소란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 싣는 동안 최 이장은 한 걸음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 작은 몸은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른손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꼭 쥔 채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자리에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을 관할하는 지구대에
50대 후반의 김경희와 갓 30을 넘긴 박순경이었습니다. 김경희는 마을 사람들과도 안면이 있는 인심 좋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장님 고생하셨어요. 발견하신 게 이장님이라고요? 네, 경찰관님. 새벽에 콩밭 나가다가 저기 풀숲에서 우리 순 할머니가 저렇게. 최 이장은 말끝을 흐리며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박순경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혹시 어젯밤이나 새벽에 이 도로에서 차 소리 같은 거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 집이 저기 산 너머라. 이 도로 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그래도 어제 저녁 9시쯤에 마을 회관 앞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건 봤어요. 우리 동네 차는 아니더라고요. 번호판은 어두워서 잘 못 봤고. 김경희는 도로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검은 스키드 마크가 짧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운전자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긴 했으나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무언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순경, 이거 사진 좀 자세히 찍어 놓고 주변에 떨어진 차량 부품 같은 거, 작은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수거해. 김경희의 지시에 박순경은 즉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도로변 풀숲 사이에서 깨진 헤드라이트 조각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 방에서는 형준이 침대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뉴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짤막한 사회면 단신이 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도로에서 71세 여성 노인이 차량에 치인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수사 중. 형준은 그 짧은 기사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그의 차량 번호도 그의 인상착의도 그 어떤 단서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시간에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 블랙박스 칩도 산속 풀숲에 던져버렸으니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지. 형준은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침대 위에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꺼낸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먼 옛날 일처럼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짓밟고도 그의 양심은 이미 오래전에 그가 손댄 사체 장부 어딘가에 묻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보건소를 거쳐 도청 소재지의 큰 병원으로 이송된 순 할머니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겼고 팔과 다리에는 여러 줄의 링거가 꽂혔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순 할머니와 60년 지기인 같은 마을의 67세 오금자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도 산에서 곰칙해왔다고 나한테 한 봉지 갖다 주고 갔는데. 금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눌렀습니다. 최 이장은 그런 금자 할머니의 곁에 서서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금자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순 할머니가 보통 분이세요? 산속에서 곰도 마주치고 멧돼지도 쫓아내신 분인데 이까짓 일로 그렇게 쉽게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장,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게 그렇게 안 되네. 그때 복도 끝에서 김경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층 굳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경희에게 쏠렸습니다. 김경희는 모자를 한번 고쳐 쓰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순 할머니 사고 정황을 보면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뺑소니 사고로 보입니다. 사고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119 신고나 구호 조치도 전혀 없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아주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그 뺑소니라는 게 그러면 보통 사고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김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자 할머니. 사람을 차로 치고 그냥 도망가는 걸 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서 도주치상죄로 다스립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고, 무기징역까지요? 네. 그만큼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죄가 무거운 거예요. 단순히 사고를 낸 것보다 도망간 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절대로 그냥 못 넘깁니다. 최 이장은 김경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관님,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도울게요. 우리 동네 사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어제 이 도로 지나간 외지 차량, 우리가 마을 어기 폐쇄회로 영상이라도 다 뒤져서 꼭 찾아냅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우리도 인근 도로 폐쇄회로랑 휴게소 차량 영상까지 다 뒤지고 있어요. 다만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게 사실 그 차량의 블랙박스인데 김경희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건 사고 현장에서 차량 부품 조각 몇 개는 발견됐는데 정작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떨어져 나갔을 법한 메모리 칩이나 결정적인 물증이 도로 위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일부러 치우기라도 한 것처럼요. 복도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독고순 환자분, 보호자분, 빨리 좀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간호사의 얼굴로 쏠렸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은 무어라 단정 짓기 어려운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간호사 양반, 우리 순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간호사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요. 환자분 오른손이 의식이 없으신데도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계셔서 손가락이 펴지질 않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보호자분이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최 이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 할머니는 따로 가족이 없으세요. 영감님도 일찍 가시고 자제분도 없으셔서 그동안 우리 마을이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냈어요. 제가 마을 이장이니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장님이 들어오세요. 손소독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최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소독제를 펴바르며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하얀 침대 위에 작고 마른 몸에 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겼고 콧줄과 링거줄이 그 작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른손은 어제 새벽 풀숲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 저 왔어요. 최 이장이에요. 이거 손 그렇게 꽉 쥐고 계시면 안 돼요. 좀 펴보셔야지요. 최 이장은 그 차가운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살며시 포겠습니다. 그러나 의식 없는 그 손은 어떠한 외부의 힘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안에 든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옆에 서 있던 담당 의사가 안경테를 살짝 올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장님, 이게 의학적으로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환자분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강한 의지나 본능적인 움직임이 근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평생 손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악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펴지지 않기도 합니다. 평생 산에서 약초만 캐신 분이라 손아귀 힘이 우리 동네 어떤 장정보다도 셌어요. 작년 가을에도 우리 마을 황소 고삐가 풀려서 그 큰 놈을 순 할머니가 혼자 두 손으로 잡아 세우셨다니까요. 최 이장의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무리해서 손을 펴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식이 돌아오시면 자연스럽게 풀리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손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최 이장은 순 할머니의 손등을 한 번 더 가만히 어루만지고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순 할머니가 손에 무엇인가를 단단히 쥐고 계시답니다. 의식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묘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순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 손을 그렇게 못 펴는 거야. 그 시각 도시의 한 카페 구석자리에서는 형준이 노트북을 펴놓고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인터넷 뉴스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그 내용을 미친 듯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71세, 중태, 의식불명, 운전자 도주, 단서 부족.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형준의 입가에 다시 한번 비뚤어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의식이 없으면 진술도 없겠지. 진술이 없으면 그 노인네는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그 산속에 가로등 하나 없는 그 도로에 폐쇄 회로가 어디 있겠어. 블랙박스 칩도 내가 직접 풀숲 깊이 던져버렸으니까 이건 완벽해. 형준은 자기 말에 스스로 도취된 듯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잔을 쥔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양심을 짓밟고 살아도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형준의 휴대전화가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던 그 사채업자들 중 한 명의 번호였습니다. 형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조영준, 너 지금 어디야?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너 며칠째 모텔만 옮겨 다니면서 우리 피해 다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형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곧 큰 건 하나 정리되면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그땐 너 진짜 강원도 산골에 묻혀도 아무도 못 찾는다. 전화가 거칠게 끊겼습니다. 형주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묻힌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그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산골 마을 회관에서는 최 이장의 주재로 작은 마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잠시 미뤄두고 모인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장,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우리 순 할머니가 어디 보통 분인가. 작년 폭우 때 산사태 날 뻔한 거 그 양반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동네 어른들 다 깨워줘서 다 살았던 거 아닌가 말이야. 마을의 70대 어른 한 분이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금자 할머니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 어제 그날 저녁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어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얘기 좀 다시 해봐. 네, 금자 할머니. 어제 저녁 9시쯤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어귀, 농협 앞을 지나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처음 보는 차였어요. 번호판은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마지막 두 자리가 78인가 87인가 그 비슷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40대 초반의 정수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장님, 농협 앞에 작년에 새로 단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거 마을 안쪽이랑 도로 진입로 두 군데를 다 잡거든요. 어제 그 시간대 영상 우리가 직접 다 돌려보면 분명히 그 찬 찍혀 있을 거예요. 최 이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정수 씨. 그 생각을 내가 왜 진작에 못했지. 농협 지점장님께 내가 직접 부탁드릴게요. 영상 좀 우리가 경찰이랑 같이 확인할 수 있게요. 그런데 이장님, 그거 우리가 그냥 막 봐도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폐쇄회로 영상이라는 게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수 씨의 물음에 마을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마을 출신의 50대 변호사, 한 변호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고향에 잠시 내려와 있던 길이었습니다. 정수 씨, 그 점은 정수 씨가 잘 짚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폐쇄회로 영상은 거기 찍힌 사람의 사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거나 외부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정식으로 영상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일인데도요? 네, 정수 씨. 아무리 우리 동네 일이라도 마을 사람들이 그냥 폐쇄회로 영상을 모두 다 같이 돌려보고 누가 누구다 이렇게 신원을 특정하는 건 자칫하면 우리도 법을 어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김경희님께 바로 알려서 경찰이 정식으로 농협에 영상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마을 사람들은 한 변호사님의 차분한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이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들은 거 빠짐없이 정리해서 경찰에 협조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네요. 자,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도로 근처에서 무슨 소리라도 무슨 빛이라도 보신 분 계시면 다 말씀해 주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을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 개가 평소와 다르게 짖은 시간, 어느 집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간 헤드라이트 불빛, 새벽녘 도로 쪽에서 들려온 짧은 굉음, 그 작은 조각들이 마을 회관 칠판 위에 한 줄 한 줄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의 그래프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더 또렷한 모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그 강인한 생명력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오른손은 여전히 그 안에 든 비밀을 단단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강원도 산골의 별빛이 도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 노인의 손바닥 안에 잠들어 있는 진실은 이제 깨어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모니터의 작은 신호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시간, 순 할머니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줄과 코끝에 닿아 있는 산소줄의 감촉이 차례로 느껴졌습니다. 순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적인 강인함 하나만은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도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 할머니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모니터의 일정한 신호음 사이로 처음으로 사람의 숨결을 더했습니다. 그 순간 순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장면들이 조각조각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그 길, 멀리서 다가오던 두 개의 불빛, 둔탁한 충격,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움켜쥐었던 그 짧은 순간의 감각. 순 할머니의 시선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손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는 천천히 그 굳어있던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습니다. 평생 약초 뿌리를 캐온 그 거친 손가락은 마치 오래 닫혔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듯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한가운데에 작은 검은색 사각형의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얇고 단단한 그것은 평생을 산속에서 살아온 순 할머니에게도 한 번도 직접 만져본 적 없는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내 손에? 순 할머니는 그 작은 물건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사고의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자신의 손이 무언가 단단한 차의 앞부분을 미친 듯이 더듬으며 움켜쥐었던 그 짧은 찰나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놈의 차에서 뭔가 내가 떼어왔구나. 순 할머니의 흐릿하던 눈빛에 천천히 또렷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작은 물건을 다시 손바닥 안에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누군가의 운명을 좌우할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또렷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어르신, 제 말 들리시면 한 번만 눈을 깜빡여 주세요. 순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당직 의사와 또 다른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보세요? 네, 좋아요.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실 수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당직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71세의 노인이 그만한 충격을 받고도 사흘 만에 이렇게 또렷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의학적으로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소식을 들은 최 이장과 금자 할머니 그리고 김경희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선 최 이장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순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최 이장의 거친 목소리에는 안도와 울먹임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순 할머니의 손등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이 사람아, 너 죽었으면 나 누구랑 곰치 캐러 가. 순 할머니는 마른 입술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김경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찰관님, 이리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 김경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침대 곁에 다가섰습니다. 순 할머니는 거친 숨을 한번 내쉬고는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침대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손바닥을 김경희의 눈앞에서 천천히 펴 보였습니다. 그 손바닥 위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검은색 사각형이 가만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순 할머니, 이거 혹시 그날 밤에 그놈의 차가 나를 칠 때 내 손이 나도 모르게 그놈 차 앞 유리 밑을 막 움켜쥐었거든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내 손은 안 놓더라고요. 깨어보니까 내 손바닥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김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챙겨온 작은 증거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순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건져낸 작은 칩을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순 할머니, 이거 정말 큰일 하셨어요. 이거 그놈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거의 확실해요. 충돌 순간에 차 앞 유리 아래에서 튕겨나오면서 순 할머니 손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최 이장이 두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도 그 손이 그렇게 안 펴졌던 거구나. 순 할머니가 그날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증거를 그대로 자기 손 안에 가둬 놓으셨던 거예요. 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약초 뿌리를 그렇게 캤잖아요. 한번 잡으면 절대로 안 놓는 게 내 손버릇이에요. 김경희는 즉시 휴대전화를 들고 본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김경희입니다. 강원도 산골 뺑소니 사건 결정적인 증거물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디지털 포렌식 팀에 영상 분석 요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도 농협 폐쇄회로 영상이랑
인근 도로 폐쇄 회로 자료 전부 다 교차 분석 시작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김경희는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 할머니 그리고 이장님 마을 분들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을 때 정말 다행히도 의식이 있으시면요. 가장 먼저 가해 차량의 번호판, 차재깔, 차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보이시는 대로 휴대전화 음성 녹음 기능이라도 켜서 입으로 말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성 녹음으로요? 금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금자 할머니. 사고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사람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뒤바뀌기 쉬워요. 그런데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말로 남겨둔 음성 녹음은 법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현장 사진, 차량 떨어진 부품, 도로 위 자국, 이런 거 한 장씩이라도 찍어두시면 나중에 보험 처리하실 때도 형사 절차 진행하실 때도 다 큰 도움이 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최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 이건 제가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밤에 길 다닐 때 손전등 하나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야광조끼라고 빛에 반사되는 그 조끼, 그거 시골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도 나눠주고 있어요. 그거 한 벌 입고 다니시면 한참 멀리서도 차 운전하는 사람이 어르신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순 할머니도 태어나시면 제가 면사무소 가서 한 벌 꼭 받아다 드릴게요. 순 할머니는 마른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 고마워. 그래도 이번에 내가 살아 돌아왔잖아. 우리 동네에서 자네가 나 제일 먼저 찾아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 시각 도시의 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는 형준이 막 새로 산 외국 항공권 화면을 휴대전화로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모레 새벽 인천공항 출발 동남아시아행. 그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완전 범죄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나는 영원히 이 나라를 떠나는 거야. 형주는 노트북 화면 위에 띄워놓은 강원도 산골 뉴스 페이지를 한 번 더 새로 고침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강원도 산골 뺑소니 사건 피해자 71세 여성 의식 회복 결정적 증거물 확보 경찰 용의자 신원 압축 중 형준의 손가락이 노트북 자판 위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그 한 줄이 그의 머릿속에서 망치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내가 분명히 그 칩은 그 풀숲에 던졌는데. 형준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차 안 운전석 위 천장에 붙어 있던 그 작은 블랙박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빼냈다고 믿었던 그 작은 사각형의 무엇인가를. 그러나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어쩐지 너무 가볍게 느껴졌던 그 이상한 감촉이 그제야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던진 건가? 형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 잔이 작은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어둠 속의 한 수가 사실은 한 노인의 거친 손바닥 안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형준은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라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경희와 마을 출신의 한 변호사님, 그리고 2명의 분석관이 큰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순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건져낸 그 작은 칩에 영상 파일 목록이 한 줄 한 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님 영상 복원 완료됐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7시부터 사고 직전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분석관의 말에 김경희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틀어 봅시다. 화면 위에 칠흑 같은 어둠 속 도로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산골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분석실의 스피커를 통해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깡촌에서 누가 본다고. 이런 데서는 노인네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몰라. 소름 끼치게 또렷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음주 상태인 듯 발음은 약간 풀려 있었으나 한 인간의 비뚤어진 본심이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화면 안으로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한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경희는 자기도 모르게 2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충돌 직후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풀숲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또 다른 각도에서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남자가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석 위 천장의 블랙박스 본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카메라는 그 한 인간의 추악한 증거인멸 과정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다 파놨구먼. 김경희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 변호사님이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경희님, 이 영상 정말 결정적이에요. 음주운전, 과실치상, 그리고 도주 사실까지 영상 안에 한꺼번에 다 담겨 있어요. 게다가 본인 입으로 직접 사람을 치고 그냥 가도 모른다는 그런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발언까지 남겨놨으니 이건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니에요. 양형에 아주 무겁게 작용할 거예요. 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옵니까? 김경희의 물음에 한 변호사님은 잠시 자료를 들여다보고 답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도주치상죄가 더해지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71세, 고령이시고 중상해를 입으신 상황이니 재판부에서도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에요. 거기에 사채업 관련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난다면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겁니다. 김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농협 폐쇄회로 영상으로 차량 번호도 이미 확인됐으니 차주 신원, 그놈이 머무는 모텔까지 위치 파악 완료됐어요. 지금 바로 검거 들어갑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는 형준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휴대전화, 통장, 항공권 종이까지 한꺼번에 가방 안에 쑤셔 넣은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야 돼. 한 시간만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형준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정문이
3명의 사복 차림 형사들에 의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카페 뒷문 쪽에서도 또 다른 2명의 형사들이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형준의 동선을 차단했습니다. 조영준 씨 맞으시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형준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김경희가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에 든 영장을 형준의 눈앞에서 가만히 펼쳐 보였습니다. 조영준 씨 강원도 산골도로 73세 독고순 어르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형준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후들거리며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김경희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증거물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사각형이 가만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물건이지요? 당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에요. 당신이 그날 밤 풀숲에 던졌다고 믿었던 그 칩은 사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충돌 순간에 그 어르신이 평생 약촉해신 그 손으로 당신 차 앞 유리를 움켜쥐면서 함께 따라 나온 거예요. 어르신은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신데도 그 손을 단 한 번도 펴지 않으셨어요. 형준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산골의 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번의 소나기 힘으로 그대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형준은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두 손목에 차갑게 채워졌습니다. 형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카페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보건소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도청 소재지의 큰 병원에서 보건소로 옮겨온 순 할머니가 오늘 드디어 마을로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휠체어 위에 머리에 가벼운 붕대를 두른 순 할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는 최 이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순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순이 살아 돌아왔구나.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그 작은 보건소 앞마당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년회장 정수 씨가 마을 어귀에 작은 잔치를 준비해 두었다며 모두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회관 안에서는 작은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쓴 환영 문구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 옆에 김경희가 빙긋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순 할머니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건 우리 순 할머니의 용기와 마을 분들의 협조 덕분에 가해자가 한 달 만에 기소돼서 음주운전에 도주치상죄까지 함께 적용됐어요. 검찰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또 한 번 터져나왔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이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더 있어요. 우리 순 할머니께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정부 보장 제도를 통해서도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가해자한테 받지 못한 부분을 정부가 일정 모분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보통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셔야 하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금자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제도가 다 있구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런 거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 모르고 살았네. 최 이장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마을 사람들 쪽으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르신들. 우리가 이런 일 한번 겪고 나면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들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손해보고 묻혀버리는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마을 회의 자주 하면서 이런 정보 서로 나눠요. 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산속에서 거친 바람과 함께 살아온 그 거친 목소리로 한마디를 마을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평생 산을 타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산짐승이 무서워서 산에 안 가면 산속에 묻힌 약초는 영영 못 캐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도 똑같아요. 무서운 일이 있다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놈들은 영원히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우리 그냥 두고 보지 맙시다. 마을 회관 안에 또 한 번 박수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5월 말의 따스한 햇살이 마을 회관 마당 위로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에서 한 노인의 작은 손바닥 안에서 시작된 정의는 이제 한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산을 타며 거친 바람과 함께 살아오신 한 노인의 그 작은 손바닥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범죄 하나를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새겨진 그 단단한 습관과 그 끈질긴 본능은 그 어떤 젊은이의 힘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고 살아온 작지만 든든한 제도와 도움의 손길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서로 알아가고 서로 알려주면서 더 따뜻하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